네팔 같은 데가 중국과 인도라는 양강대국을 두고 있는 산악국가인데 정권이 힘없이 이렇게 무너졌고 급기야는 시진핑의 초상화라든가 중화인민공화국 오송홍기를 불태우는, 이게 중국에 오지 말란 법은 하나도 없죠. 그게 SNS 타고 만일에 그 트리거 촉발이 확 번지면 중국도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자기네가 그거를 뒤집어 엎어서 뭘 하는 것보다는 공산당이 계속 자신들의 통치수를 가지고 움직여 왔거든요. 세력을 규합하거나 이런 훈련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중국 당 내에서도 이 천안문 사태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1989년의 정치 풍파 자꾸 숨기고 있단 말이죠. 자, 중국 하면 떠오르시는 분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정을 안 하시네요. 아니요, 뭐 떠오르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별개니까. 지금 저는 원래 이제 사회주의 체제 위기 쪽 분석을 오랫동안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 과정, 혁명, 변동.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북한 망하냐고, 독재라고. 망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망하는데 왜 아직 안 망했냐고. 근데 언젠지 모른다고. 맞는 말이죠. 예. 무너지는 걸 예측을 못하지만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네네. 제스민 혁명, 그다음에 소련 붕괴, 동유럽 붕괴.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 네팔 웃기잖아요. 하루 이틀에 무너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네팔 저는 제일 민감한 게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중국 모든 독재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데 무너지고 나면 맞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측은 못하는데 무너지고 나면 다 설명하잖아요. 결과 분석은 잘하죠. 네. 예. 중국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중국이 워낙 나라가 크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과거 구소련이나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보다 훨씬 사회 통제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예. 체계적으로. 그리고 거의 동물 농장급의 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각 개인별로 사회적 신용 점수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이제 통제는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정권이 무너지거나 이런 거는 정말 갑작스럽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내전을 거쳐서, 그것도 무려 28년간의 지하투쟁을 거쳐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어요. 예. 그 당이 만든 국가죠. 예. 그러고 나서 사회주의를 고집하다가 잘 안 됐는데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이제 1978년부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작은 거인. 예, 시장 요소를 도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개혁 개방이 온 거예요. 근데 시진핑 지금 현재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2012년에 이제 정권을 잡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13, 14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개혁 개방 노선과는 조금 다른 노선을 택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가가 힘이 세졌으면 이제는 미국하고도 속된 말로 맞짱을 떠야 되지 않냐. 이제 표현은 중국몽이라는 거를 내세웠고 거기에 이제 소위 중국의 힘을 세계적으로 투사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미국과의 충돌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런 동력을 또 내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내부에 소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 정군의 충성맹세라든가 언론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가 개혁 개방 시기를 겪었던, 특히 장저민, 후진타오 이 시기를 이제 사실은 많은 우리 기업인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겪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와 비교해서 지금 시진핑 체제를 보면 훨씬 더 경색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권력 이상설 급기야는 실각설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력은 공고하다의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실각까지 갈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굉장한 일종의 누수 현상 같은 거는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장점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그만큼 강력하게 압박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시장 요소를 일단 용인을 했고 시장 요소가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중국의 국민들도 기본적으로 개혁 개방의 세례를 받고 시장 요소의 장점을 학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와서 공동부유 그리고 뭐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더 일사불란하게 뭉쳐야 되고 당의 영도가 더 공고해져야 되고 약간 이제 경색된 이데올로기를 다시 강조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나온 거죠. 그런데 시진핑이 중국의 힘을 국제적으로 투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놓은 해외 진출 전략이 1대1로 정책입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1대1로 정책이라는 거는 어쨌든 동쪽으로 오려고 그러니까 태평양이고 미일 동맹이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쪽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진 정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서진 정책을 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또는 인도양을 거쳐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다 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네팔 같은 지역이 아주 중요한 거점 지역인 거예요. 이제 네팔 같은 데가 중국과 인도라는 양 강대국을 두고 있는 산악 국가인데 어쨌든 이런 데가 지금 이제 그 1대1로 정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올리 정권을 전폭적으로 밀어줬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신들의 소위 자신들이 뒷받침해줬던 정권이 힘없이 이렇게 무너졌고 급기야는 시진핑의 초상화라든가 중화인민공화국 오송홍기를 불태우는 이런 것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중국에 오지 말란 법은 하나도 없죠. 오지 말란 법은 하나도 없는데 적어도 현재는 공권력으로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분명하지만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번지게 되면 그건 어느 나라든지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경각심이나 이런 거는 갖고 있을 상황인 거는 같아요. 다만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고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하이에서 모르고 상하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광저우 이런 데서 모르거든요. 이게 이제 통제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통제, 백지 시위나 이런 것들도 우리 뭐 SNS나 해외 언론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그 소위 사회 부조리 현상이나 이런 데 대한 불만들이 싹트고 있고 그런 것들은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뭐 우리 SNS나 유튜브에 많이 회자됐었던 그 장유라는 사천성의 작은 시에서 여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 처리를 잘 못하니까 그 작은 시에서 100만 명이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 보면 공산당 물러가라.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이사이 섞여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 둘씩.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편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불만들이 쌓이고 특히 민생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러면은 지금 예전하고 또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개혁개방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장할 때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계속 대항하는 싸우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거나 나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나빠지게 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게 전체적으로 일어날 분위기는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면 충분히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런 것들이 중국 내부에서 골고 있는 환부가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중국도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중국을 바라보는 많은 연구자들, 관찰자들도 이제 걱정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정권 같은 경우는 네. 그 독재자가 자기를 찬양하는 집회하는 연설을 하다가 연설장이 반 차우세스크 시위로 변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도망을 가서 헬기를 타고 다 잡혀 있어요. 약 10여일 뒤에 처형당하거든요. 네. 비밀 처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몰락하는 드라마가 10일도 안 걸린 거죠. 네팔 하루 이틀 사이에 대통령궁, 의사당 거의 모든 공공기관, 주요 공공기관이 불탔고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정권이 붕괴됐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이 체제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다는 거죠. 네네. 겉으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기억나시겠지만 제스민 혁명도 그 노점에서 분신한 튀니지 청년이 SNS를 타고 흘러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그러니까 그 두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AI나 현대적인 테크닉으로 통제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갑자기 SNS 타고 만일에 그 트리거 촉발이 확 번지면 중국도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보는 이유는 중국은 지금 공산당원이 9,900만입니다. 아이고, 9,100억이에요. 1억인데 네. 물론 이제 전체 14억 인구에서 14억이니까. 보면 엘리트 집단이죠. 이제 네. 그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시진핑이 독재를 하든 뭘 하든 시진핑 신변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공산당은 그 소위 몰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둘러싸고는 똘똘 뭉친다. 그래서 그 이전에 호야방이라든가 자오즈양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장저민 후진타오 전에 이거 이제 등소평에 의해서 옹립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물러날 때도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네들은 공산당의 집단 지성이 발휘돼서 정리를 했다고 표현을 해요. 조정과 타협으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가 꺾이면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휠 수는 있다. 대나무가 휘듯이 부러지면 안 되지만 휘면은 복원력을 갖게 되는 거다. 그러면 결국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도 중국을 이끌고 있었던 공산당이 이대로 가면 공산당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거는 국민들하고 타협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라가 민생을 책임져야 된다. 국계 민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회주의가 국민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극복하고 만들었다고. 물론 이제 중국이 그런 똑같은 그 소위 막시즘적인 혁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농민 민족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혁명을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많은 국민들이 일단 오케이 그거 받아들여 보겠다. 그렇게 했고 뭘 다른 저항할 방법도 없었죠. 그런데 그 개혁 개방이 지금까지 1978년부터 했으니까 46년간을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위에서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그거를 뒤집어 엎어서 뭘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옛날에 중국의 전통적인 전제 왕조가 마지막에는 사회적 유동에 의해서 이 소위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는 개조 환대 뭐 이제 이런 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강력한 그리고 네팔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네팔은 그래도 왕국에서 왕권이 포기됐고 민주정이라는 게 실시가 됐고 중국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산당이 계속 자신들의 통치수를 가지고 움직여 왔거든요. 물론 그게 영원하라는 법은 없지만 일단은 중국 국민들 스스로 그거를 이렇게 제어하거나 소위 사회적으로 그런 세력을 규합하거나 이런 훈련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당이 중국 공산당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이런 것들을 좀 긁어주면서 휘어질 수 있는 안을 내놔도 갈 수 있다라고 공산당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중국의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런 네팔 시위 같은 데도 보면 지도자가 없잖아요. 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 통해서 그냥 한단 말이죠.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냥 갑자기 하는 겁니다.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잘 아시는 파룬공 이것도 그 집회도 그 당시에 문자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더 통제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뭐 SNS 이런 동영상 이런 것도 없을 때 그냥 문자 사발 통문을 돌려서 모여라. 중남의 앞에 모여라. 무려 3만 명이 모였잖아요. 중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디지털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감시 체제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중국에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목에 중국이 그걸 나서서 나한테 민주를 돌려달라 내가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이끌 수 있는 흐름이
저변에 좀 있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89년에 78년에 개혁 개방이 시작된 첫 번째 진통이 89년 천안문 사건입니다. 네. 그때 추정 수천 명 이상이 학살당한 네.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 학살을 통한 진압이 첫째 성공했고요. 두 번째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지금 세대는 천안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요?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조차도 모르고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안문 사태가 1989년에 일어났잖아요. 네. 1976년에도 1차 천안문 사태가 있었어요. 76년. 개혁개방 전에. 개혁개방 전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밖으로 알려지질 않습니다. 그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이걸 하나도 몰라요. 요즘 뭐 우리 한국에 많이 유학 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중국 정치를 강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티안안men 사건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도 예. 학생들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중국 학생들이 있었냐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중국 당 내에서도 이 천안문 사태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1989년의 정치 풍파. 예,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그냥 한마디만 딱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금기어처럼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복권을 시켜주거나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는 사실 원래 반부패 운동으로 학생들이 모였고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뭔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숨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여러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면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일시에 움직일 수가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거를 일으킬 세력도 많지 않고 이제 작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지역만 진압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소위 걱정은 많이 하지만 네팔식의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그건 뭐 사실 초법적이지만은 SNS를 통해서 가루키 대법원장을 총리로 해달라 뭐 이런 게 또 먹히잖아요. 의원 내각제 국가인데 사실은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를 또 하고 수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를 해산을 하고 뭐 6개월 안에 선거를 하겠다 그러고 이게 사실 다 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다. 혁명은 원래 법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이제 만들어 놓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중국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거나 누가 어떻게 되는 건 좋은데 그 나중에 혼란 이게 중국이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많을 거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해외 이제 중국 학자들 뭐 미국 학자들 이렇게 회의를 하면 미국은 이 공산당 독재 때문에 미국 학자들이 시진핑이 너무 세게 하고 사회주의 독재가 너무 심해서 국민들을 저렇게 억압을 하면 무너진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중국 학자들은 그러면 공산당이라는 유일 정치 실체가 있는데 거기가 무너지면 아무 대안도 없는데 그러면 중국이 폭삭 망하라는 소리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것도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어깃장 같은 소리지만 대안도 없이 그냥 망한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중국 국민들이 차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변호를 합니다. 그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적어도 사회 제어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네팔 이런 데도 이번에 인터뷰를 하거나 또 인도네시아 사태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도 인터뷰를 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민주의식, 제도화 의식 이런 걸 가지고 젊은 층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중국도 그런 생각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 저변화되지는 못한 것 같다. 저는 오히려 북한 같은 데가 더 약간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중국은 일종의 당근을 주면서 왔단 말이죠. 근데 당근을 안 주면서 온 데도 많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 집권 세력들은 당근을 받았지만 적어도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개혁 개방의 수혜자였었다. 지금은 좀 어려워졌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옛날에는 저런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당이 정신만 잘 차리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말의 기대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단계가 이제 희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뭐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갑자기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마오쩌둥은 사실 그걸 이용한 거거든요. 국민당에 대한 많은 농민들의 불만, 지주, 재경 부재지주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서방과 결탁한 자본 이런 것들에 소외된 소장농들 아주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해서 농민 민족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틀을 씌워갖고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걸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확 뒤집어질 수 있는지. 그 이전의 역사도 결국은 농민들 때문에 마지막에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방비책을 아마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조밀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라고 그럴까요?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시진핑은 궁지에 몰려서 소위 낙마해도 되지만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똘똘 뭉쳐 있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지배 연합체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급작스러운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요, 강 선생님 지금 네팔의 핵심은 부정부패였어요. 네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사실은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79년 테난먼도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저항이 시작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시진핑 이상설의 핵심도 사실은 끊임없는 부정부패에 대한 숙청이잖아요. 기본으로는. 그러면 이 부정부패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그동안은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하니까 나도 먹으니까 뭐 이러다가 지금 이제 중국 경제도 둔화되고 있고 그럼 그 끝없는 독재는 부정부패를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부정부패가 이제 보니까 29일 날 중국 총칭 대학가에 이게 벽에 건물 내벽에 공산당이 없어야 새 중국이 있다. 붉은 파심을 타도록 이건 옛날에 상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일들이 1억의 공산당원이 있다 하더라도 14명 중에 1명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갑자기 삽시간에 들불처럼 일어나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진핑 뭐 실각설 권력 이상설을 얘기하면서 제가 조 박사님하고도 말씀 나눴잖아요. 군부에서 뭐 그렇게 하기는 이제 쉽지 않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합의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시진핑과 아주 가깝고 시진핑 계파 물론 이제 전부 다 시진핑의 사람들이죠. 계파로 분류된 мя오화라는 그 소위 군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시진핑의 아주 오른팔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날아갔다는 거죠. 날아간 게 예를 들면 상대방의 공격에 의해서 날아갔으면 권력투쟁이에요. 내부 뭐 충성 경쟁이든. 그런데 이걸 시진핑이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해방군의 통수권자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мя오화를 날리는 것도 시진핑이 사인한 겁니다. 참 마속이에요.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나는 나의 수족도 부정부패와 연루돼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자른다. 그리고 예전에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부패 운동의 큰 틀은 사회 정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소위 그 자신을 반대하는 그룹의 숙청 작업도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진핑이 더 내가 이게 나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작년부터 예전에는 호랑이 잡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은 조그만한 호랑이급이 아니더라도 고양이라도 다 잡아야 된다. 이걸 부정부패 일소를 사회 정화 차원의 어떤 큰 틀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나도 내 손목과 내 팔다리가 문제가 된다면 나도 자르면서 가니까 더 지켜봐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중국의 공산당을 지켜보고 있는 중국의
국민들, 백성들이 좀 더 지켜보자. 아직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웨이팅.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거다. 그거는 분명하죠. 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으면 뭔가를 사회 변동을 스스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전에 왕조 체제에서 보면 난이었고 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혁명이고. 그렇죠. 그죠? 뭐 중립적으로 봐도 사회 운동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중국의 통제력이 네팔이나 이런 데만큼 느슨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통제력이 살아있으나 그게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가라는 법은 없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우선 설득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국민들을 설득을 할 수 없으면 국가가 구심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 대외적 영향력도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을 꾀하고 그러려면 일단 국내를 안정시키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을 국민을 설득하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누르는 걸 통해서 뭔가 구심력을 확보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중국도 작전을 바꾸지 않으면 물론 이제 최근에 트럼프의 좌충우돌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이 안정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점잖아 보여요. 네,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해서 옛날에는 세계 질서를 미국의 자유주의와 다자 질서가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안 하잖냐. 그러니까 내가 할게. 이게 격세지감도 아니고 완전히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국내에서부터 이렇게 간다면 사실은 거꾸로 보면 중국한테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계속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누르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팔 사태 여파 알아봤는데요. 아직 중국은 문턱을 넘은 것 같지는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네. 그리고 아직 통제력 기회 상황을 잘 보고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나 역시 정치적 격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강 교수님, 이제 시진핑 중국 전승절 뭐 어마어마하더만요. 네, 어마어마하고 그 정도 모습이면 이제 시진핑 실각설은 사라져야 되는데 네, 네. 뭐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불씨가 있어요. 보니까 뭐 장애우샤가 사실은 실세고 뭐 껍데기고 뭐 테난먼 막루 성루도 뭐 연출이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네,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음모설은 많이 제기하잖아요. 재밌죠. 예, 재밌죠. 하는데 중국에는 양모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양모. 대낮에 꾸미는 음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밤에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짜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짜고. 예. 그러니까 이전에요.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마오쩌둥이 그 소위 이제 여러 가지 사회주의가 되면 뭐 우리가 잘 산다 어쩐다 막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베이징 북경대학을 위시로 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막 이제 이런 사조가 일어났어요. 그게 대명 대방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내가 사회주의를 한번 제대로 고쳐보겠다라든지. 그래서 강준영이가 뭐 얘기하면 이제 적는 거죠. 강준영이가 몇 월 며칠 날 이런 얘기를 했다. 말하라고 해놓고. 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다 우파로 몹니다. 아 나중에. 네, 그게 반우파 투쟁이에요. 그래서 숙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혁명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연결이 돼갖고 뭐 대학진을 거치고 막 이래서 네. 이제 문화대혁명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짱이오시아가 여전히 뭐 직접 시진핑을 쓰러뜨리거나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견제하는 게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짱이오시아하고 시진핑이 이게 권력의 공고화 내지는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건 이제 왜 제가 이제 저는 약간 후자설에 가까운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 뭐 조 박사님도 사회주의 공부하시고 체제 변동 그다음에 북한 오랫동안 연구해 오셔서 이제
감이라고 그럴까 우리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중국의 핵심 그 리더 그룹이에요. 그중에 이제 제일 센 사람이 총석이고 서열 2위가 국무원 총리를 하고 서열 3위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하고 서열 4위가 정협 주석을 합니다. 근데 쭉 보면 그리고 뭐 부총리까지 경제 맞는 사람들까지 쭉 나와요. 근데 군이 없잖아요. 군은 누가 하느냐.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시진핑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권 2인자는 이런 상무위원들하고 급이 또 하나 더 낮게 돼 있죠. 같이 자리할 수 없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진핑을 타도하더라도 이 나머지 사람들을 올라서서 실권자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이런 후원을 얻으면 시진핑을 타도하면서 그게 뭐 그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궁정정변이라고 그러는 그 엽거명이라는 이제 우리말로는 섭거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제닝이 그 예를 들어서 뭐 4인방을 타도하고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걸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장효시아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듯이 장효시아가 모든 천하를 잡는다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중국의 시진핑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 그게 이제 이전에 주로 보면은 원로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장저민 계열의 상해방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고 후진타오 계열의 공산주의 청년단 사람들이 있었는데 장저민은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 후진타오 같은 경우도 수족이 다 손발이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원로 그룹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원로 그룹이라는 자체가 시진핑의 10년 통치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춘절에 그 세배 갈 사람들이 없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옛날에는 그 다회라고 그러죠. 차 마시면서 하는 차담회 이런 것도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북대하회의라는 베이다해허라는데 시진핑이 올해 안 갔어요. 많은 분들이 뭐 그래서 이상 있다고 그랬죠. 예, 이상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자리가 자기가 안 가도 되는 자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꼭 가야 되는데. 네, 꼭 가야 되는. 어른들한테. 그리고 이번에 천안문 막루에 좌 김정은 우 푸틴 이랬잖아요. 옆에 원로들 없대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 좌에는 원로들이 쓰는 원로들이 데입니다. 쭉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푸틴 옆에 옛날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장효시아가 분명히 반시진핑 계열에 뭐 이걸 한다면 이거를 받쳐주는 원로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 하지 않으면 그게 시진핑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건강이 사실은 물러나는 데는 제일 좋잖아요. 건강 이상설. 핑계로. 그리고 사실 자오즈양이 천안문 사태 때 중국의 총석이었습니다. 중국의 총석이었는데 천안문 사태가 4월 5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 4월 5일이라는 게 예전에 아까 대명대방 운동 말씀드렸는데 그게 북경대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중국도 아픔이 있죠. 오사운동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6월 4일 날 유혈 진압을 한 게 6.4 천안문 사태예요. 그러니까 요 1년의 과정은 아주 중국에서 비상이 걸립니다. 요거는 어떻게든지 뭐 막아야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 천안문 사태 때 저즈양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래서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날아가는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 하면 덩샤오핑이 만든 중앙고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저즈양이라는 사람을 안 치니까 이 고문을 하는 중국의 원로들이 보기에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자오즈양은. 그런데 덩샤오핑은 저 사람을 해야 개혁이 되고 그리고 그전에 원래 호야오방이라는 사람은 더 개혁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덩샤오핑보다 더 셌었어요. 이 전반 서화론자입니다. 완전 서구화해야 된다고. 그때 총리를 했던 사람이 자오즈양인데 호야오방이 한 번 하고 그만두니까 이 사람을 총서기로 이제 옹립을 한 거거든요. 그 반대 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덩샤오핑은 또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죠. 그게 됐는데 시진핑은 사실 그런 카리스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그런 싹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장효시아가 설사 반 시진핑 계열에 서서 이걸 움직이더라도 밀어줄 사람들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나오는 게 질서 있는 퇴진설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국가주석은 군에 대한 통수권이 없어요. 당 총석이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사람이 국가주석을 하니까 센 거지. 국가주석은 명예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할 때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김영남이고 국가원수는 김영남이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중국에 있잖아요. 덩샤오핑이 국가주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당 중앙군사위 주석만 갖고 그거만 2년 또 딱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2027년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후계자 옹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7년 네 번째 연임을 사연임을 할 때 뭐 후계자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곧 10월에 4차 사중전회가 열릴 가능성이 큰데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거든요. 그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공산당 대표대회가 폐회되는 기간 동안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공산당을 대표한다라는 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자양도 13기 사중전회 때 쫓겨나고 장저민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중앙 그 정치국 상무위원회 보선이라든가 교체가 가능해요. 근데 교체하기는 어려울 거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누구를 더 보완하거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러면 그거는 타협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실각설이라든가 권력 이상설이 충분히 이제 가라앉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고 그 미국하고 계속 이제 소위 갈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힘이 뭐 레임덕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중국은 자기가 계속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지금 미국의 패권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세계가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미국의 패턴을 신경 쓰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여전히 달러 패권과 해상 군사력과 과학기술이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시스템화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고 많은 국가들이 거기를 따른다면 시진핑의 국제주의나 국내주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그런 소위 뭐 인류 운명 공동체 이런 정도 가지고 이 지구상의 소위 지구촌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개선이 돼야 돼요.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해왔던 상당히 많이 창출됐던 생활 개선이 최근 들어와서 물론 이제 그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를 중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사연임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건강을 가지고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이선으로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질서 있는 퇴진설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 10월 사중전회 때 시진핑이 이제 사연임까지 갈 거다. 이미 포석을 다 깔아놨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강 교수님은 요게 질서 있는 퇴진이 중국 공산당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합리성
맞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사중전회 때 그런 보선이 이루어지고 그게 당원들이나 최고 지도부의 인정을 받으면 사연임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보선한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집어넣었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데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런 거 이 소위 정리하고 다시 나의 시스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시진핑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간단하게 네. 보면요. 지금 3연임이에요. 그러니까 4연임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아니면 4연임까지 하고 물러나는 걸 한다는 겁니까? 그 이번에 사중전회를 봐야 되는데 예. 거기에서 새로운 그 인물들이 들어오면 3년임까지만 가는 걸로 타협을 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밀어붙이는 작업을 아직 2027년이니까 네. 26, 27이 남았잖아요. 2년. 그러면 더 싸워보겠다. 더 내 이거를 공고화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법률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돼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기존의 관례대로 하면 2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총서기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원래. 총서기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데 국가주석까지 같이 하려고 보니까 국가주석은 연임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놓은 거거든요. 국가주석은 사실 안 해도 고만인데 통첩협회 안 했으니까. 예, 안 했고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공동성명을 양상쿤이라는 은퇴한 중국의 군부 지도자랑 사인했거든요. 강경파였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그런 식의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뭐 군부는 누가 맡고 뭐는 누가 맡고 이런 식으로 쪼개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시진핑이 더 가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3연임 정도까지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물러나든지 저는 그냥 뭐 제 개인의 억측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3연임까지 가고 뭔가 이제 그 다음에는 뒤에서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예, 그렇게 가는 것이 중국에서의 분란과 이런 걸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중국식 합리주의. 네. 그런데 그러면 어느 경우든 시진핑이 계속 가든 아니면 질서에 있는 퇴진, 질서에 있는 타협을 하든 다 시진핑 손아귀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권력이라는 거는 예. 그거를 떠나게 되면 예. 새로운 게 싹트잖아요. 그 전두환이 시켜준 노태우가 들이받고 누구든지 다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 박근혜 않습니까? 대통령 네. 후임인 이명박 대통령이 충돌하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시켜놨다가 이상하면은 숙청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정치국 상무위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워낙 지금 시진핑 체제로 깔아놨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정치 체제는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체제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장저민 리펑 체제. 장저민 주롱지, 후진타오 원자바오 꼭 뒤에 이름이 나왔었어요. 예.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가. 그래서 시진핑 체제가 1기 때만 해도 시진핑 리커창 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2기 때부터 시진핑 1인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총리가 누군지는 안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복원을 해내야 예. 균형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그런 총리들을 우리가 실세형 총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각 수반이거든요. 실제 경제는 다 맡겼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부총리직을 신설해 가지고 시진핑이 지금 뒤에서 하고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허리펑이라는 사람이 경제 실세예요. 그래서 리창 같은 지금 총리를 비서형 총리라고 합니다. 비서. 실무형 실세형이 아니고. 그러면 총리를 자체를 그러면 훨씬 바닥으로 밑으로 권한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위상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국 정치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게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총서기는 어떤 그룹에서 하면 총리는 또 다른 그게 이제 무슨 뭐
분파가 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리커창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이었단 말이에요. 공청단. 예, 네. 공청단 계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진핑 사단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시자준. 예, 시자준. 시진핑 집안 군대. 습가군. 그죠? 네. 시진핑 집안 군대 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의 당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괴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견제와 균형이 예를 들어서 당 내에서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를 복원을 하면 뭔가 타협이 이루어진 거지만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도 안 집어넣고 그냥 밀고 간다면 일단은 사연임을까지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약간의 조정을 하면서 간다면 사면임 정도에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래 모델이 있었잖아요. 이제 물론 장점이는 2번만 했지만 후진타오에게 물려주고 나서도 2년간 그 핵심적인 당 중앙 군사위 주석은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 모델을 지금 예측을.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당규 위반입니다. 왜 당규 위반이냐 하면 그건 덩샤오핑이 했기 때문에 해서 그런데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고 당의 네. 최고 책임자가 총석이기 때문에 군의 통수권은 총석이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총석이도 아닌 사람이 군사위원회 주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근데 덩샤오핑이 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한 거죠. 작은 거인이 해버린. 예. 그리고 자기가 정리해서 그 당시에 양씨 형제들이 군을 양상군 양바이빙 예, 예. 이 양씨 형제들이 군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정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군사위원회 주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저민은 사실은 장저민은 후진타오를 자기가 선택한 후계자가 아닙니다. 그 덩샤오핑이 안배를 해놓은 거예요. 격대 지정으로. 네. 너 2번 하고 너 2번 해라. 차차기까지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믿으니까. 예, 다음 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등소평 모델, 덩샤오핑 모델을 가지고 나도 2년간 군사위원회 주석을 더 하겠다.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잘 아시는 사스 사태 때 네. 군관민이 연합해서 이 사스를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군사위원회 주석하고 총석이하고 다른 거예요. 군사위원회 주석이 우리 문제 없는데 내가 왜 그걸 동원하냐 군대를. 이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당헌에 의해서 당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이 같이 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계속 한다면 당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은 같이 한 세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당헌을 수정하기 전에는. 다만 국가주석은 명목상의 국가 원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커지고 대외적으로 프레지던트라는 이름을 받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거든요. 공산당 총서기는 세크레터리예요. 그래서 원래 미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을 때는 너는 중국의 대표가 아니고 당의 대표다. 세크레터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지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중국의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면 당권하고 이거는 나눠줘야 되고 그러면 이 당권과 행정권을 국가주석이 겸직하지 않으면서 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총리가 그 소위 내각을 책임지면서 갈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복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그게 사회주의를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걸 떠나서 훨씬 안정적으로 지금 공산당을 깰 수는 없으니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물러나면 뭐 뒤로 완전히 하면서 이제 수렴청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소위 당과 군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이런 걸 통해서 사연임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2년이나 남았고요. 그렇죠. 그 내부에서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더 가는 것이 중국한테 유리할 거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네. 중국 사람이 걱정하고 공산당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럼 자기네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는 자기네들의 지혜와 자기네들의 토론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또 없는 거죠. 다만 항상 조 박사님이 강조하시지만 물이 오래 고이면 썩게 돼 있고 그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 충분히 사연임을 했는데 사연임을 해서 중국이 과연 그게 중국의 국가 발전이나 이런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중국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걸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시진핑 실각설은 오히려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 한 현상이었다. 사중전의 가능성은 두 가지다. 그냥 계속 가는 큰 변화가 없다면 사연까지 일단 간다. 그러나 일부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이런 쪽의 변화 또 총리 체제의 부활 실질적 이런 모습이 보이면 시진핑이 질서에 있는 퇴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시진핑은 영향력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꼭 공산당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겠다라는 대전제다. 예, 이렇게 대전제다. 예.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유, 예. 그럼요. 네. 제가 요즘 보면요. 시진핑이 유엔총회 화상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 원래 미국에 해야 될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거 아이러니하죠. 네, 뭐 지금 온실가스 내줄이겠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USAMG, VOA나 RFA 이런 방송도 예산도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해외 원전 예산도 날려버렸는데 중국이 그걸 다 주워 먹어서 다 원조하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걸 늘리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처럼 보이고 일단 네네. 트럼프는 난 몰라 나만 먹을 거야 막 입에 막 밥 덕지덕지 묻혀서 그냥 퍼먹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위상이 뭐 내부적인 정치는 모르겠습니다. 경제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흐름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맹목적적으로 누가 봐도 짝사랑하는 트럼프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카타르를 때렸어요. 심지어 미군 기지 30km 떨어진 데 카타르 도하를 때렸어요. 미국 10,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 영공을 가로질러서 때렸어요. 그때 사우디가 뒤집어져서 파키스탄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파키스탄은 뒤에는 중국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이 중동까지 지금 영향력을 행사해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그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를 중국 국제적 이미지 부상은 물론이고 미국과 경쟁하는 패권국으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또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미국이 해야 됐고 미국한테 기대했던 일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그걸 지금 중국이 대체를 해서 하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전승절 전에도 SCO 회의를 천진에서 티엔진에서 상하이 얘기하고 협력기구 네. 상하이 협력기구 하는데 거기는 모디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셋이 또 푸틴하고 셋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급망 체계를 우리가 다자 질서로 잘 유지해 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보기구도 만들겠다. 금융융자기구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해야 되는 거를 중국이 나서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절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또 안보적으로도 또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뭐 한미를 대항하는 3자구도냐 아니냐 뭐 이제 이거는 둘째 치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중동에도 중국이 굉장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수교한다고 막 뭐 중재를 자기네가 했다라고 그랬고 이거가 만약에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짝짝꿍이 되면 중동의 패권은 사우디한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이란이 하마스나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막 이제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동이나 물론 이제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중동이나 이런 데도 계속 공을 들였는데 특히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도를 지나친 걸로 보이는 관세 제국주의로 전 세계가 굉장히 피곤한 틈을 타서
내가 객관적으로 이걸 이끌고 가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이미지 제고에 성공한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이미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미국이 잘못 가고 있고 내가 그걸 대체해서 하겠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명해 줘야 돼요. 어떤 시스템을 할 건지.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네. 말로만 지금 미국이 저러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끌고 가겠다. 인류 운명 공동체. 그리고 중국은 그럴 자격이 있다. 우리가 원래 발전하려고 하는데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중국은 중국적 방식으로 오늘날 이러한 세계적 국가가 됐으니 나를 따르라. 지금 여기까지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이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은 미국으로부터 피곤한 국가들. 낙수 효과.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한국같이 뭐 북한이라는 특수 요인을 갖고 있고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핑계댈 거 없으면 중국 견제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권에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라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 걸맞는 시스템만 제공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땡겨올 수 있다라고 지금 중국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캐파는 그렇죠. 물론. 네. 그중에 하나가 소프트 파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 지금 우리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뭐 캐데언이라고 그러대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역대 1위에다가 주제가 골든이 빌보드 핫 100, 핫 100에 1위를 했대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 토종 애니메이션 너자2가 그렇게 중국이 밀어줬는데 미국의 성향 참패했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너자2나 이거 두 개를 할 수 없이 하도 이제 회자가 되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로 봤는데 올 초만 해도 사실은 이 캐데언 나오기 전만 해도 너자가 중국적 어떤 흐름, 자본 이거에 의해서 상당히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캐데언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제 그 존재 가치조차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걸 자세히 보면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중국 특색의 사회지. 예. 어쨌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캐데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하고는 조금 그 거리가 멀게 또 그렇게 이 각색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 문화에 있어서는 뭔가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발扬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가 최고고 이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거에 같은 동양권이라도 한국이라는 저 작은 나라 거는 세계에서 저렇게 잘 먹히는데 왜 우리 거는 잘 안 먹힐까에 대한 그 고민이 항상 피해의식과 더불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한복도 우리 거고 뭐 막 이러고 김치도 우리 거고 김치도 만두 주름 잡는 것까지 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이 막을 수 있죠. 그럼 문화라는 거하고 문명은 다르잖아요. 사람이 옷을 입는 거는 문명이고 한국 사람이 한국식 옷 입는 거는 한국 복식 문화고 일본 사람이 일본 옷 입는 거는 일본 복식 문화잖아요. 근데 문화와 문명을 헷갈리고 적어도 수천 년간 아시아의 문명 대국으로서 살아왔던 기억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좀 오늘날 괜찮은 국가가 됐으니까 나머지도 좀 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다 우리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공자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패턴이거든요. 서양의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으면 우리도 공자 맹자가 있고 셰익스피어가 있으면 우리도 이태백 두보가 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건 뭐 문화라는 거는 고급 문화가 저급 문화를 압도하게 돼 있고 그거는 순수하게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너자2하고 캐데언을 놓고 어떤 것들이 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느냐. 그거는 캐데언이 빼앗은 거고 그게 더 문화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중국식이라는 거를 너무 내세워서 하면은 그거는 반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한류라고 하지만 뭐 K푸드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쓰면 지나치게 한국적인 거에 대한 어떤 강요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중국은 그걸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데서 탈피해서 일반적인 소위 그 중국적이니까 니네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과의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그 흐름, 메커니즘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환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 그려진다. 공자학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어 가르치고 공자가 성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고 이제 중국어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초급에는 뭐 안녕하세요 나오다가 갑자기 중국 고급 가면 중국이 뭐 공자의 이걸 이어받은 중국은 1대1로에 뭐 어쩌고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함에서 생기는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 조급성 이런 것들이 지금 급하게 다른 파워들은 크는데 소프트 파워들이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화에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아직도 사실 그러니까 한자 문화,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현대적인 소프트 파워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공자를 불러내고 아직도 영화 보면 맨날 삼국지 팔아먹고. 맞습니다. 예. 무슨 좀 더 가면 수어지고 그다음에 중국 영화 1위는 그 장진호 이 6.25 때 항미 뭐 이런 항미 원조라고 하는 세계적인 보편적 코드를 가지지 못한.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1위를 하지만 지금 이제 시주석의 날개를 달지 못하는 또 하나 이유가 경제예요. 맞습니다. 역시 이제나 저제나. 지금 중국 내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모든 실업 문제부터 성장률부터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다 나쁘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5.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1분기가 5.4, 2분기가 5.2고 다만 5% 성장을 원래 중국이 목표로 내세워서 억지로 맞췄을 거다.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예?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내부 지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국의 경제를 얘기를 하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내수잖아요. 내수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소비,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무역입니다. 중국은 제조업 국가니까 수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소비 시장이 한 55%를 차지해야 됩니다. 전체 GDP에서. 그 55% 정도를 차지해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겪고 경제 심리가 다운이 되니까 이게 3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물건을 더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를 예를 들어서 원래 무역은 20%가 안 됩니다. 중국 전체 GDP에서. 그러면 제가 55%가 소비에서 쓰여야 되고 무역이 뭐 어쨌든 넉넉 잡고 20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투자가 한 25% 정도가 계속 고정자산 투자든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민간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가 하드캐리해서 고정자산 투자로 그거를 이제 수치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토목공사를 한다거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 구조가 상당히 왜곡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악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투자 사람들이 안 사니까 경제 심리가 안 일어나니까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고 기업이 더 증산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노동자를 더 고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죠. 네. 가처분 소득이 없으면 또 소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 고리에 지금 중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아시다시피 15년째 지금 세계 제조업 1위 국가예요. 그러면 물건은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도산하는 기업도 많지만 소비가 국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리고 뭐 EU나 이런 데서도 사실 관세로서 중국 제품이 범람하는 거를 막고 있거든요. 그럼 내수 시장에서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수 시장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악순환 고리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소비 생활이 소비 수준이나 금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사망했습니다마는 리커창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에는 우리 돈으로 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6억 명이다 한 달에. 그럼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극빈층이 6억 명이라.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국가가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나라는 센 나라인데 국민이 못 사는 거를 과연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3년 그다음에 중국이 그다음에 리오프닝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우리가 대폭 투자를 해서 시장을 다시 오픈하겠다. 그게 별로 효과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또 코로나 시절에 봉쇄를 했잖아요. 완전 봉쇄라는 거는 차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자금은 물론이고 인력의 이동 이런 것도 다 차단하는 거. 아파트 옆동도 못 가게 했었으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제에 후유증이 있어요. 차단 경제, 봉쇄 경제의 후유증.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뭘 좀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경제 심리가 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래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원래 돈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 벌었는데 먹는 거로 100원 썼다. 그럼 다른 데 줄이면 먹는 거 1,000원 벌었으니까 100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100원 버는 사람은 한 90원을 먹는 데 썼었어요. 근데 경제가 나빠지면 내가 소득이 80원밖에 안 되면 원래 90원어치 먹고서 겨우 한 달을 살았는데 이제 80원 이하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경제에 하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이 5%대 성장을 이렇게 하는 거는 소위 이제 중국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몇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전략 산업이. 그게 이제 특히 시진핑 들어와서는 태양광,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이게 이제 핵심 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태양광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관세를 얻어맞고 있고 전기차도 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마는 비아디 같은 그룹. 비아디는 연산 생산력이 5천만 대예요. 5천만 대. 근데 수출을 600만 대 정도밖에 못해요. 600만 대도 엄청나게 하는 거죠. 내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4,500만 대가 어디 야적장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그렇죠. 전기차는 보조금이죠. 예. 네. 그런데 보조금 준다니까 전기차 공장이 엄청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재고를 저렇게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제일 큰 비아디가 덤핑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아, 그거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도 내부 경쟁을 하려니까 덤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기업이 생태계가 파괴되겠네요. 예, 채산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돈으로 비아디 같은 데가 약 450조 정도가 증발됐다. 증발. 주식시장에서.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려면 결국은 경제 심리가 돼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이구환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TV 바꾸려고 그러면 이런 걸로 바꾸라고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네. 그걸로 이제 끌고 갔어요. 근데 그거는 한없이 그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보조금을 줬지만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못 갚는 데는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잘 아시는 부동산이 헝다 사태가 3, 4년 전부터 네. 그랬는데 결국은 올해 8월 10일에 홍콩에서 상장 폐지가 됐어요. 헝다가요? 네. 그럼 사실 망한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헝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헝다가 원래 3위 업체인데 2위가 완커라는 부동산 회사도 있고 1위가 비구이웬이라는 거기도 위험하죠. 예, 많이 이게 다 비슷해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끌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원래 소비라는 게 미래 걸 땡겨 쓰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아파트 평수도 좀 키우고 애도 학교 보내야 되니까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그런데 그런 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더 빚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대출금을 못 갚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개발 모델이라는 거는 광활한 토지 자원에 토지 자원을 지방 정부가 사용권을 개발상한테 양도해서 개발상이 거기에 아파트와 공장과 뭐 이런 걸 지어서 분양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나눠서 가고 지방정부는 그 돈을 벌어서 재정에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개발상들이 자기 돈 갖고 집 안 짓잖아요.
은행 자금을 조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방 정부가 보증을 서줍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발전해야 되니까. 그때는 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 보증을 서서 빌려줬는데 분양이 안 되면 이게 고스란히 지방 정부의 부채가 되는 거죠. 지방 정부는 어디서 빌렸냐? 중앙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 갚으면 중앙은행의 금융위기와 직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트럼프라는 소위 관세 제국주의를 만났고 중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해외 판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딱 그 시기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 시진핑 체제를 제일 걱정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경제 나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괜찮게 살았는데 나 이게 지금 뭐냐. 그건 들고 일어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겉으로 뭐 내가 일본에 5,500억 불 유치했고 한국에서 3,500억 불 했고 뭐 EU에서 6,000억 불, 7,000억 불 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국민들 소득에 연계가 되거나 이런 게 없으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매일 금리 내라고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에도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사회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고 말씀하신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이 터져 나와서 그게 어떤 흐름을 만들게 되면 이제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라이타돌 튀기듯이 딱 튀기면 뭐 중국에서도 그런 소요나 이런 게 나지 말라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만 중국 정부는 이 시위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이중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생형 시위에는 굉장히 관대해요. 아, 정체성이 없으면. 네. 우리 왜 아파트 관리비가 쟤네보다 비싸냐. 우리 물은 수돗물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왜 그러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진핑 물러가라. 공산당. 공산당 이제 물러가라. 이러면 강경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나 공산당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차우세스크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게 그래요. 예, 그렇게 하다가 탁 바뀌는 순간 이게 반정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저민 장례 행사 그다음에 리커창 장례식 예. 이런 것들도 막는 이유가 그게 정치 행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아까 1차 천안문 1차 중국에서 76년에 1차 천안문 네.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호야오방 장례 호야오방 죽고 나서 추모식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탱크로 진압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개혁개방 전이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SNS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알지만 모르거든요. 그래도 중국은 여전히 그걸 압박을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민중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오쩌둥이 뭐 때문에 중화인민국을 세웠습니까? 결국은 민중의 힘을 가지고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래서 개혁개방도 공산당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러면 지금 시진핑 체제가 뭐 국제적으로 뭘 하고 막 이런 것도 좋은데 결국은 국내 경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안정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게 시진핑 권좌를 위협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국 경제 중심으로 시진핑 체제 지금 분석해 봤습니다. 트럼프의 이 질서 파괴의 어부지리를 얻는 것처럼 국제적으로는 보이지만 소프트 파워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심각하게 경제 이건 정말로 해결 현재로서는 당분간 방법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중국은 그게 더 심하다 예.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권력은 지갑에서 나온다. 예, 우리 지갑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전쟁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